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미옥과 함께하는 족족의 민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약속드렸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같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당권의 업데이트된 형태가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없어진 것이다, 나가리 되었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근저당권을 공부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달라서 굉장히 근저당권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근저당권을 이해를 못 하시는 이유는 근저당권이 현재 변형된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원칙적인 모습과 근저당권의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보여드린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당권은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었느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왼쪽부터 볼게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는 은행에 가서 자, 먼저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는 게, 자, 빌려준다 대, 빌린다 차, 그리고 빌린 것을 소비를 하고 다른 것으로 갚는다. 바로 금전이라고 그랬죠. 돈은 빌려서 소비를 하고 다른 돈으로 갚는 거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B가 돈을 빌려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담보를 요구하죠. 그럼 A는 얘기합니다.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 땅에다가 내가 공장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B가 그러면 그 토지를 담보로 내 돈 빌려줄게. 바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를 딱 대봤습니다. 등기부는 맨 처음에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표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표시하는 갑구란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을 표시하는 을구란이 있죠. 그래서 저당권은 제한물권이기 때문에 을구란에 들어가서 표시를 하죠. 자, 을구란에 딱 가니까 A가 B한테 자, 돈을 빌려줬다는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B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담보를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채권은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죠. 담보가 없을 때에는 그냥 채권, 소비대차 계약인데 담보가 생기는 순간 이름이 바뀌죠. 뭐라고요? 담보의 전제가 되는 계약. 그래서 전제, P를 쓰고 담보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해서 기존의 소비대차 계약이 담보가 설정이 되면 이름이 피담보채권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피담보채권이고 여기 이제 담보입니다. 그때 얼마를 빌려줬죠? 8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8억을 씁니다. 나는 8억을 빌려주고 여기에 저당권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토지에 저당권을 걸었다는 겁니다. 돈을 갚을 사람은 누구냐? 채무자 A다. 이렇게 적시를 하지요. 요게 여러분 저당권이죠. 그래서 이게 저당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저당으로 오실 겁니다. 요거죠. 자, A라는 사람이 공장을 지었어요. 자, 지었는데, 자,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8억? 근데 이 사람은요, C라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지금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돈 좀 빌려달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업가 입장에서는 8억 원이라는 액수를 빌리는 것도 좋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훨씬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럼 돈이 나가겠죠? 통장에서 빼서 주고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다시 통장에 채워지겠죠. 그래서 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래. 그래서 C는 D한테 가서 8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액수가 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D가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면 네가 얼마를 뽑았을 수 있는 것까지 8억까지 뽑았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네가 얼마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8억까지 뽑았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8억을 빌려주는 거랑 거의 진배가 없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담보를 잡습니다. C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그 부동산에 담보를 잡자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토지에다가 담보를 잡았어요. 똑같이 토지에다가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8억을 빌렸고 여기는 8억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죠. 그럼 담보를 딱 잡는 순간에 토지 을구란에 똑같이 써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비대차 계약도 자 이름이 바뀌어야 되겠죠. 뭘로? 피담보채권으로. 자 되셨죠?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얘는 8억을 빌려줬으니까 8억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얘는 얼마를 빌려줬습니까? 몰라요. 통장만 만들어준 거죠. A가 1억 원을 뽑을 수도 있고 2억 원을 뽑을 수도 있고 3억 원을 뽑을 수도 있고 최대는 얼마까지 뽑을 수 있다? 8억 원까지 뽑을 수가 있죠. 8억 원. 최대 8억 원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8억 원은 쓰기는 써야 돼요. 근데 그 8억 원은 어떻게 쓸 거예요? 8억 쓰려니까 8억 빌려줬니? 아니.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채권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아셨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는 것은 거래를 계속 돈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걸 계속적 거래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멘붕이 오실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8억을 빌렸는데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자 그게 변형된 형태니까 그걸 머릿속에서 내려놓으시고 지금 여러분 원칙적인 모습 가셔야 됩니다.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담보를 설정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억을 쓰긴 써야 되는데 자 앞에다 수식어가 붙습니다. 채권자인 D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최고의 채권액은 얼마입니까? 8억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8억은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채권액이다. 그래서 채권액인데 그 채권의 최고 액수, 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액수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면 8억까지 뽑았을 수 있구나. 채권자는 8억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말이 붙는 거죠. 전혀 다르죠. 8억을 빌렸느냐 얼마를 빌렸는지 모르는데 마이너스 통장 8억짜리를 만들었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액수만큼 금액을 쓰고 빌려준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채권 최고액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어디 근저당권과 저당권이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붙이냐면 근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근이 뭐냐? 뿌리 근자입니다. 뿌리가 뻗어나가듯이 채권액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얼마까지? 8억까지. 그래서 이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나서 채무자를 쓰지요. 자, 요게 근저당입니다. 자, 이게 원칙적인 모습 저당권, 요게 원칙적인 모습 근저당권. 액수를 딱 정해서 8억이든 3억이든 빌리면 원래 무슨 저당권을 그냥 원래는 뭐를 저당권을 처음서부터 액수 빌린 건 없고 최대 뽑았을 수 있는 이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에는 여러분 그때에는 채권 최고액을 이렇게 쓰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 꼭 보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B는 8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B는 이 A가 돈을 안 갚으면 8억 원으로 저당 잡힌 목적물을 경매로 넘겨요. 경매를 넘겨서 경매 대금이 12억 원이 나옵니다. 12억 원이 나오면 자, 이때 B는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원래 빌려준 돈, 원본인 8억 원은 회수합니다. 8억 원으로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자를 A가 못 갚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 이자를 못 갚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이자 액수도 8억 원을 회수하고 추가로 여기서 더 회수도 가능합니다. 이자까지. 그러니까 액수를 8억 원으로 썼지만 실제 8억 원만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자도 안 냈는데 당연히 갚아야 될 때에 못 갚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 눈덩이처럼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8억 원을 제대로 갚지 않아서 B한테 손해가 생깁니다. 근데 안 갚은 지가 얼마나 됐니? 차일피일 미루는 게 4년째가 된 겁니다. 4년 동안 8억 원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빌리는 동안에 이자는 당연히 붙는 것이고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서부터는 요게 붙는 거죠. 지연, 돈을
지연해서 못 갚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못 갚았다고요? 4년. 그런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으로 4년치를 못 받는다. 액수가 딱 8억으로 써 있으니까 4년, 10년 이렇게 무한정 가져갈 수는 없다. 왜? 두 번째 저당권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저당권자는 얼마나 또 큰 피해를 보겠느냐. 그래서 저당권자가 갑이면 뒤에 있는 사람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치만 가져간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B의 입장에서는 손해죠. 분명히 내가 8억을 빌려줬고 8억의 원금이나 이자까지는 회수를 했는데 4년 동안 못 갚은 그 지연 손해금을 회수를 못하고 1년분만 회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자, 여기 피담보채권에 관련되어 있는 마이너스 통장인 요 채권 최고액은 어떻게 되냐면, 자, 채권 최고액이 8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8억 빌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빌렸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 2년 동안 사용했다고 2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2년이 딱 됐습니다. 2년이 딱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뽑아 쓴 돈이 액수가 나오는 거죠. 액수가 나옵니다. 얼마? 3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채권 최고액이 8억 원이지만 3억 원만 뽑아 쓴 거죠. 자, 그러면 C는 D한테 얼마만 갚으면 되겠습니까? 3억 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C가 D한테 이 3억 원을 또 못 갚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D도 아유, 나도 경매다 하면서 경매를 넘겼죠. 경매 목적물이 여러분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0억 정도가 나오면 자, D는 여기에서 얼마를 가져갑니까? 원본인 3억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3억 원에다가 그동안 또 이자를 냈어야 되는데 C가 이자를 못 냈죠. 이자도 받아갑니다. 얼마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등기부에 기재했던 8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자, 을은 최대 8억 원까지 뽑아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을한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받아갑니다. 그리고 채무를 불이행한 손해배상, 돈을 갚아야 되는 날짜에 또 돈을 3억 원은 못 갚았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연 손해금이 붙는데 4년 동안 못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을 못 갚았다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는 넘지 않겠죠? 8억 원을 넘지 않으면 여기서 4년치 전부를 다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4년치 못 받은 걸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 좋죠.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을 너무 좋다 하고 은행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 입장이라면 1년치만 받을 수 있는 저당권 등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4년치를 전부 다 받아서 안정적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저당을 설정하겠습니까? 당연히 근저당을 설정하려고 하겠죠. 근데 원래는 액수가 정해져 있을 땐 저당권이고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8억 원을 빌려가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 하지 말자. 우리는 선택이니까. 무슨 등기 하자? 근저당권 등기 하자.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8억을 빌려갔으니까 액수가 확정이 돼 있죠. 근데 그럼 채권 최고액이 얼마예요? 8억. 이상하죠. 엄청 이상해집니다. 그러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제1금융권은 이 확정된 액수에 20%를 더 붙입니다. 제2금융권은 30% 정도를 더 붙여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1금융권인 우리은행에서 돈을 8억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 저당권 등기를 안 합니다. 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근저당권 등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서 8억 원의 20%인 1억 6천을 더해서 채권 최고액을 9억 6천으로 적을 겁니다.
이렇게 변형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같다고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천만에 틀립니다. 엄청 다른 제도죠.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질문이 이거죠. 아니, 저당권은 이제 쓰지 않는데 저당권을 왜 배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 보시면은 채권 최고액이 8억 원일 때, 자, 원래 원칙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원칙적인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마이너스 통장 8억 원을 2년 동안 쓰기로 했고, 자, 채권 최고액은 8억 원이었는데, 자, 2년이 딱 끝나고 나서 확정이 돼 버립니다. 액수가 확정이 됐죠. 왜? 여기는 애초에 액수가 확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여기는 액수가 확정이 돼 있었지만 이건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확정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를 빌렸었다? 3억 원 빌렸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8억 원을 빌린 거에 저당권. 여기는 채권 최고액이 8억 원이지만 3억 원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얼마를 빌린 거죠? C가 D한테 3억 원을 빌린 거죠. 뭐랑 똑같아집니까? 저당권과 똑같아집니다. 3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거랑 똑같죠. 3억 원을 빌린 거랑 똑같아서 D는 얼마를 경매를 넘겨서 3억 원을 회수해 갈 수 있겠죠. 됐죠. 물론 여기 부분을 이 범위 내에 해당되면은 다 회수할 수 있지만, 자, 저당권이 짠 됐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저당권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저당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 있죠. 얘도 확정이 되는 순간 양도 가능합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이것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당권의 개념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요. 근저당권이 저당권이 되고 난 다음부터 저당권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확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저당은 저당권으로 액수가 확정이 되면 저당권으로 바뀌고,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을 배워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저당도 해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쓰지 않는 저당권이라는 제도를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근저당권을 공부하고 계시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강의하는 걸 듣고 이해하시려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예외적인 모습이고, 이 형태 마이너스 통장 8억 원 만들었을 때 이 형태,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거든요. 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도 마이너스 통장 만들고 싶다,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하죠. 원칙적인 모습이고, 8억을 빌렸는데 근저당권 설정하다 변형된 형태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땐 이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근저당권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저당권과 근저당권을 비교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열공하시고요. 여러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